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섬나라 인도네시아.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이스타나 메르데카 대통령궁은 무르데카 광장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네덜란드 식민지 당시 지어졌던 것으로 아직도 수려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적도의 푸른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도네시아. 그 아름다운 나라의 대통령궁 이스타나 메르데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칠 때면 가끔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앞에 두고 싶다. 그렇게 떠올리는 많은 휴양지 중 하나, 발리, 룸복. 이런 곳들이 인도네시아의 섬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관저인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이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설명해 주실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이인복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하면은 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도 저조차 아는 게 거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발리 외에는 수도가 어디지?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중들한테 조금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동남아시아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동북아시아라고 했을 때 한중일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그들과 문화적, 역사적 연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관심이 없죠. 근데 저도 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꽤 한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스타나 메르데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 이름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메르데카라는 이름에 익숙한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메르데카 컵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 세대가 아니요. 사실 저처럼 이제 70년대의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예. 이 메르데카 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는 사실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그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메르데카 컵은 아시아에서 행해지는 축구대, 국제 축구대에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우리나라가 또 축구하면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대회 열심히 참가해서 11번이나 우승할 정도로 예. 굉장히 깊은 관심사가 있었죠. 그렇다면 메르데카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 메르다케는 좀 그 축구 대회를 생각하면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독립이라는 뜻을 또는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할 때 그 독립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독립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축구 대회의 우승컵에 담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한 많이 추구했다. 그렇죠, 행사였던 거죠. 예. 그런데 잘 보면 메르데카 컵은 인도네시아에서 행한 행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자기들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축구대회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왜 말레이시아에서 예. 사용하는 메르데카라는 단어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 궁의 이름이 되었을까?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연대, 역사적 유대 관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어에 있어서도 교차점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그 유교 문화권을 매개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교 문화권이 중심인 그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특히 더군다나 우리는 회교는 중동 국가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남아시아까지 회교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도네시아는 인구만 해도 2억 7천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회교도 국가입니다. 2억 7천만. 네. 그렇게 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인도네시아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종교적, 문화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단어가 각기 다른 나라에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타나 메르데카의 건축 양식, 구성 어떻게 되나요? 먼저 그 왜 대통령 궁의 이름이 이스타나 메르데카일까? 그리고 그 메르데카는 독립. 그러면 이스타나는 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독립의 궁?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궁이 무슨 독립의 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총독 관저로 사용했던 건물을 곧 이어서 대통령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대통령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독립궁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을 하고 예. 거기서 이제 만세 삼창을 불렀던 거죠. 야,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네. 독립이다. 예. 그래서 그 말이 곧바로 대통령 관저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네덜란드 총독의 관저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모습은 당연히 유럽의 건축 양식인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겠죠. 그러나 그들한테는 그 장소의 건축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장소에서 우리가 독립을 외칠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신을 담아서 대통령의 궁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궁의 이름이 독립의 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연임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그렇다면 이 인도네시아의 정치 체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현재 체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대통령은 이제 임기 5년제, 중임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대표회의라고 불리는 하원과 지역대표회의라고 불리는 상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입법부, 또 사법부가 보통 여타의 민주국가들과 유사하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부통령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우리랑은 좀 다른 차이가 되겠죠. 네. 부통령 자체의 역할은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유고시에 직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제 권력 계승 1순위라는 점 외에는 어떤 큰 역할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실제 이제 행정하는 데에서는 조금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라면 그것과 조금 다른 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균형 잡힌 러닝메이트의 성격으로 보통 함께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보완될 수 있는 체제로. 근데요, 이번 대통령이 수도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관저도 새로 짓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네, 당연히 수도가 옮겨지면 관저도 옮겨지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이 자카르타는 전형적으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식민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민 도시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 수탈과 자신들의 물건을 파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항구 도시를 발달하게 되고, 예. 근데 그 항구 도시라는 것들이 사실은 도시의 성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처럼 굉장히 땅이 넓은데 또 섬도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카르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역시 좀 내륙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특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렇게 바닷가 도시들 그렇듯이 뭐 해일이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집안치마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거든요. 예, 자연재해로부터 너무 취약한 구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비교적 안전한 도시. 아마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지명일 텐데 보르네오 섬 아시죠? 예. 우리나라 내 보르네오 가구로도 아마 그렇죠. 유명할 텐데 예.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칼리만탄, 동칼리만탄이라는 곳에 이제 도시를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섬은 좀 커서 말하자면은 뭐 이런 해안가의 여러 위험으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전체 인도네시아 전체 섬의 그 구조로 보면 거기에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의도하기도 좋겠다고 해서 발표는 했는데. 이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의 경제력으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안창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원대하게 어떻게 보면 수도를 이전하겠다, 다른 섬으로 옮기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걸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최근에까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재 언론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현재 언론들은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직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애칭으로 조코위라고도 많이 하죠. 이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서 우리가 수도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때 짓게 되는 대통령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진을 하나를 네. 이제 포스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거기 포스팅된 모습을 보면 이 관저의 모양 자체가 거대한 새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도네시아의 상징인 가루다라고 하는 새 모양인데 불교 문화의 신화 속에 나오는 새 모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멋있게 생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거로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 이제 수도 이전을 처음에 발표를 했을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다.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전 총리를 지냈던 토니 블레어 총리라든가 아니면 아부다비 왕세자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금액으로만도 최소 330억 불, 이 정도가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백신 수급도 늦어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획한 대로 과연 수도 이전이 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체되는 분위기다. 네, 다만 이제 최근 보도들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 새 수도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요. 수도 이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금년 내로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예. 언제 이루어지게 되던 수도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할지라도 늦어지더라도 수도 이전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는 이스타나 메르데카 이 역사 안에서 인도네시아의 역사 결이 같이 이제 가고 있겠죠. 숨은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죠. 네, 우리는 지금 대통령궁, 대통령 관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국엔 대통령이 하나죠. 둘 이상 있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한 사람이면 궁도 하나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무려 6개의 대통령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별장 개념일까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위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계 차이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통령궁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독특하죠.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궁궐을 2개씩 가지고 있어서 양골 체제로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요, 큰 나라이다 보니까 네. 아마 지역 간의 여러 가지 배려들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좋았던 건축물들을 정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통령 국가시설로 사용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6개의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있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스타나 메르데카란 이름을 가지고 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각기 대통령 다른 관저가? 이름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느냐? 예, 다른 5개의 관저를 제치고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우리의 픽 받은 이유. 예, 예. 그건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바로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곳이고, 네. 독립선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독립 1주년 기념 행사도 이곳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궁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궁이 된 거죠. 네,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생겼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궁 그러면 6개가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네, 저도 처음 사실은 들었어요. 전체 구조에서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두면은 예. 한 가지 숨은 이야기 정도를 하나 이렇게 들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궁의 대통령 관저에 관한 숨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흔적이
우리의 도시에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수하르토라고. 수하르토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 방법이며 그 이후에 경제 개발된 기여, 그런 정치적 역정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예.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근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한참 올인하던 시대에 사실은 개발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때 개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여의도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얼핏 말씀하셨을 때 저도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떠올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여의도 한복판에 보면은 그 KBS 방송국 근처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꽤 규모가 커요. 꽤 크죠. 예. 뭐 나라의 규모로 생각하면 그 정도 규모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사관이라는 것은 외교를 하는 거고 보통의 외교의 대상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행정부는 저기 역사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예. 왜 새롭게 개발한 여의도 한복판에 대사관이 있을까요? 다른 대사관들하고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은 그럼요. 늘 가졌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와 인도네시아의 60, 70년대의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수수께끼를 푸는 단서가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를 개발한다고 할 때 사실 여의도가 제대로 개발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정부도 알아요.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관공서를 비롯해서 정부 주도로 많은 시설들을 옮겨놓으면은 다음에 민간의 수요가 따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옮기려고 했고, 지금 물론 있죠, 국회는. 예. 그 밖에 대법원과 서울시청을 옮기려고 했어요. 예. 거기 하나 덧붙여서 서울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들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고, 그래서 KBS 방송국 근처에 외국 공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대사관은 거의 없이 없잖아요. 인도 대사관. 네. 인도네시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신개발지에 불편한 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하.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의도를 개발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연대감을 지니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렇죠. 대통령이. 수하르토 대통령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땅을 먼저 똑같이 배정받은 나라 중에서 먼저 건축 행위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홀로 인도네시아 대사관만 그렇죠. 여의도에 존재하게 된 거군요. 결국 그 자리는 이제 대사관 공간단지에서 해제되고 거기에 KBS가 들어가게 되고 예. 나홀로 대사관이 남게 된 겁니다. 아주 재밌는 히스토리를 오늘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네. 지나다니면서 보면서도 특이하네? 이러고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건물도 꽤 잘 지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관심을 좀 더 가져서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는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안창문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99년도 들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뭐 바뀌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군부가 집권한 그런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도에 독립을 하고 나서 67년도까지는 처음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집권 이후에 점점 더 정치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 해에 뭐 물가가 막 600%씩 뛰고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 위기를 맞고 여러 가지 대중과 엘리트들의 불만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67년도에 이제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31년 동안 이제 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99년도에 퇴임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중간에 경제 성장도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달성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실각을 하게 된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잡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사하게 어떤 이 대통령과 부통령제가 있고 러닝메이트제를 통해서 둘이 한꺼번에 선거를 뛰게 되는 부분, 또 이제 대통령, 부통령이 직선제로 임기 5년을 하게 되는 것, 1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것, 이런 점들을 제도적인 부분으로 좀 짚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누가 후보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원의 총선에서 25% 이상의 득표율을 얻거나 혹은 2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 대선 때 이제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선 후보가 자칫 너무 난립하게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이스타나 메르데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길 방문하게 된다면 접근이 좀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대중에게 개방이 됩니까? 대중이 방문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독립기념일 때 이런 때 방문을 하게 되면 일반 대중에게 이제 개방이 되지만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아침 8시 수문장 교대식이 대중에게 공개되긴 하지만 이 외에 내부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방문 시에 뭐 슬리퍼를 신는다던가 어깨에 뭐 소매가 없는 옷을 입거나 이러면 이제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방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 예절도 좀 챙겨야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인도네시아 역사 안에서 가지는 의미 한 번씩 짚어볼까요?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갖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적 중요성은 그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통령 관저 이름에 독립이란 말을 넣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독립을 선언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 관저 이름에 독립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 자신들이 스스로 쟁취한 독립의 가치를 안고 그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를 매우 부러워하고 그 의미를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가진 어떤 역사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 이름에 서 있는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제일 생각해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게 식민지 시절에 네덜란드 총독의 관저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었고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 육군의 지휘관이 주둔 당시에 사용을 하는 곳이기도 했었고 또 독립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부의 철권 통치 하에서 사용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관저의 그 자유와 독립의 이름이 조금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그런 역사를 지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자유화가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더욱더 많은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이스타나 메르데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이스타나 메르데카에 대해서 두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수도를 옮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해안에 살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얘기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새삼 또 상기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세계 정상의 집 더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